지난주에 나온 7월 고용 동향의 충격이 주말을 넘어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불황이 저소득층에 더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지금의 고용 쇼크 상황 역시 어려운 분들한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는 수치제가 몇 가지 오늘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학력별로 보면은요. 대졸자, 고졸자들 취업자 수를 평가한 건데 밑에 이 파란 색깔로 된 게 고졸자입니다. 다 보시겠지만 4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이 감소 폭도 확대가 되고 있죠. 반면에 대졸 취업자들은 33~4만 명 계속 유지하고 있고 7월 달에는 근 40만 명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뭐 대졸자들 늘어난 건 반갑긴 합니다만 고졸자 취업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니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음 고용 형태별로 한번 또 보면은요. 임시직과 일용직, 그러니까 사실 하루 사시는 분다고 하는 분들, 고용이 만큼 불안정한 분들의 취업은 보신 대로 밑에 파란 색깔입니다. 마이너스 23, 24 계속. 이거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취업자들이 줄고 있고요. 일자리가 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반면에 상용직, 우리가 보통 풀타임 근로자들이라고 하죠. 그 고용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복지도 좋은 이런 분들은 35, 6만까지 갔다가 지금 27만까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30만 근처의 그런 어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업종별로 더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특히 7월 고용동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이 바로 제조업이었는데 역시 뭐 구조조정 이런 여파가 크다. 뭐 이미 여러분께서 다 들으신 바일 텐데. 두 번째로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 업종인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경비 아저씨들, 그다음에 청소 아줌마들이 일하시는 그 파견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쪽 여파도 만큼 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뭐 잘하시는 자영업자들 얘기죠. 도소매 역시 자영업자들 쪽의 바운더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서비스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히 40대, 50대 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많이 일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쪽이 폐업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대졸자, 상직 근로자 늘고 있다라는 거,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긴 하죠.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워낙에 취업자 수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좋은 어떤 내용들은 사실 묻혀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7월 고용 쇼크의 원인과 해법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 모시고 이 얘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은 5천 명 수치 보고요. 저희 그때 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다들 숫자 다시 확인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야, 그거 맞아? 왜냐하면 10만 명 어쨌든 넘었던 게 갑자기 1만 명 이하, 그것도 5천 명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그게 앞에 10만 5천 명이냐 또는 7, 8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겠냐 했던 건데 그냥 5천 명이 뚝 떨어지니까 이랬거든요. 저희들이 느끼는 충격도 이랬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두루두루 보시는 분들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30년 동안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게 딱 5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요. 이번 합쳐서요. 합쳐서 5번인데 앞서 4번이 어떤 경우들이었냐면 가장 가깝게는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카드 사태라는 그 카드 대란, 맞아요. 신용 대란이 어려웠죠.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90년대 말 외환 위기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세계 경기가 갑자기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외부 충격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면 평시에 그 월간 기준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 명이다. 이건 사실상 일자리가 거의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게 참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책임자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직을 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사표를 낸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 시인을 하고 해법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었던 지난 일요일에 당정청이 긴급하게 모여서 그 회의를 연 겁니다. 물론 뭐 그 고용 사정이라는 게 악화됐을 때
소위 말하는 그 뾰족수라는 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재정을 확대하겠다 이것 외에는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게 답답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의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됐던 게 어떤 면이요? 일단 대통령께서 매우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지목하셨던 것들이 뭐 청와대에서 누누이 얘기해왔던 인구 구조의 변화랄지 예. 아니면 구조 조정이랄지 그 얘기는 뭐냐면 반년 동안 고용 지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책 기조 아니면 현재 그 인적 구성에서 진용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직을 걸고가 혹여 그 지금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를 향한 것이라면 아 이거 더더욱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팀의 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대변이 되는 이제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그대로 지금 현재는 흘러가고 있다. 원인 분석에서 현재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평론가님 보시는 그 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 좀 다른 거잖아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현재 상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구조조정 그 여러 가지 뭐 경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 왔죠. 그리고 자영업자들 뭐 경기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인데 여기 최저임금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울고 싶었던 것도 사실 그리고 여기에 최저임금이라는 강력한 한방이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원래 괜찮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만 어려워졌다. 그래서 고용이 악화됐다. 양쪽 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큰 역할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다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 아니냐. 이 정도 분석이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김동연 부총리의 그 발언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 소득주도 성장, 기존에 해왔던 게 혹여 보완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다. 이건 사실 좀 그 논리적으로 뭐 특별히 흠결이 없는 얘기인데 장하성 실장의 얘기는 일단 여태까지 나빠졌지만 연말쯤에는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글쎄요. 부디 제 예견이 틀리길 바랍니다만 연말에 상황이 특별히 나아질까 요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주말에 당정청 회의 또 뭐 심지어 휴가 갔던 김동연 부총리까지 불려 들어와서 내놓은 그 대책 내용은 뭐 일단 좀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추경을 또 편성한다는 얘기도 좀 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더 투입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도 오늘 앞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그 동안에 들어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54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올 들어서 10만 명대 전후였고 그나마 7월 달에는 5천 명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예산 퍼붓기식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패턴이 이렇습니다. 정책을 실행하고 이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 재정이나 세금으로 메운다. 지금 패턴이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필요하면 쏟아 부어야죠.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단계를 거쳐서 저소득층에게 돈이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아요. 당장요. 시간도 오래 그렇죠. 걸리고 만약에 정부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지 않고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그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지율 그러니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을 저소득층에게 바로 지원하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은 돈대로 쓰는데 여기저기에서 불만은 터져 나오고 정책 효과는 더디고 그나마 확보해둔 예산도 다 쓰지 않았는데 또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지금 야당으로서 오히려 호재를 잡은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러게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악재가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우리 경제팀의 원팀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앞서 잠깐 이제 장하성 실장이랑 이제 김동연 부총리 말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그 가계 동향 나왔을 때도 그랬죠. 그 저소득층 문제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렇고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왠지 좀 이렇게 이번에 당정청 회의 때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안 좋게 좀 보여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 이견이라는 게 사실 상황이 되게 좋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good to great 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거보다 더 나은 방향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 소위 여기에서 생산적인 건설 방향을 만들어보자 할 때는 이 얘기 저 얘기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글쎄요.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쵸. 오늘 오후 회의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라는 맞아요. 단어를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청와대 내의 팀워크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자인하는 셈인데 양쪽 모두에 대한 경고로 들립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장하성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더디지만 좀 믿어보겠다 이런 분위기여서 하반기도 좀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영민 평론가랑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7월 고용 쇼크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박 평론가님의 그 원인 분석 내용 좀 여러분께 다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역시 박 교수가 보시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다시 이제 박 평론가님과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순입니다. 네. 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여쭤보겠습니다. 7월 고용 쇼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박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업종별로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번 7월 고용 쇼크를 보면은 공공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거의 전 업종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네. 역시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문제하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우리 이제 도소매업과 뭐 숙박 음식업 같은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급격한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 거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니까 이제 중견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예. 그런 뭐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결국 이 복지 정책으로 풀어야 될 소득 정책인데 결국 이 소득주도 성장론 등등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노동 정책, 임금 정책으로 푸는 거는 좀 시장에 떠맡기는 그런 셈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복지 정책을 노동 정책으로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는 전략을 노동 정책이라는 전술로 풀려고 다 생긴 어떤 그런 데서 오는 문제였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복지 정책이라는 건 사실 재정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임금 정책이라는 건 시장의 문제잖아요. 예.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인데 이 시장에서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노동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룰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사람을 뽑는 거는 기업인데 지금까지 정부의 고용 정책은 기업들이 사람을 좀 뽑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다,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번 정부의 주된 노동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주로 이제 어쨌든 가장 큰 논란이 이제 이게 좀 노동 중심이냐 아니면 시장 중심이냐 아마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좀 아무래도 친노동 정책 쪽에 방점을 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의 어떤 모랄이랄까 사기,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위축된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정책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는 고용 정책을 예산을 계속해서 이제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 투여 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나 이제 사람 좀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연결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까요? 저는 오히려 올해 한번 보시면은 최저임금 16.4%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3조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례가 없는 정책인 것 같고 예. 시장의 임금을 대폭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그걸 그 재정으로 지원해준다는 그 상관관계가 좀 다소 이해가 되질 않고요. 예. 작년과 올해 일자리 추경이 굉장히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특히 제조업 같은 부분. 예. 그렇게 보면 과연 재정 정책이 이 노동시장 특히 일자리 창출에 과연 어느 정도 이 효과를 줄 수 있겠는가에 예. 대한 좀 근본적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럼 왜 정부는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예산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까 하는 건데요. 좀 고민거리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여러 견해도 있을 거고 분석도 다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등등 새로운 화두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어떤 규제의 재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정부로서는 좀 운신의 폭이 좁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혁신성장이라든가 노동시장 개혁의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책을 고민할 때마다 이 지지층 반발이 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좀 다소 어정쩡한 어떤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결국 시장을 좀 여전히 규제의 부담 속에 지금 가둬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재정이나 예산 문제로 이걸 해결하려는 것은 좀 다소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정부도 사실은 그렇게 약간 좀 경직된 그런 유연하지 못한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정부나 그 근로자나 기업들도 사실은 이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뻣뻣하고 경직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근대화하고 산업화의 이 후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정책의 이면에는 좀 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 방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이게 20세기형 규제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이 사실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 과연 이러한 규제 방식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러한 어떤 새로운 상황 현상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느냐. 예. 오히려 과거의 어떤 정부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 우산 아래에서 너무 좀 보호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은 좀 이 불공정한 그런 어떤 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 아래서 기업의 어떤 그런 좀 혁신적인 예.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우리 노동계도 너무 계급이나 이념 중심의 어떤 그런 명분 중심의 투쟁을 해오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 노동계도 뭐 어떤 자신과 어떤 후속 세대, 우리 그 후손들의 어떤 미래를 위한 또는 세대 간 대화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 등등 이런 고민들이 지금 사실 근본적으로 제기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보만 바뀐다, 뭐 기업만 바뀐다, 근로자만 바뀐다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그럼 결국 여기에서도 뭔가 이 교수님의 말씀에서 이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고용 이 충격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한 가지 분명한 화두를 좀 찾아보면 이제는 새로운 화두를 다양성과 탄력성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제가 획일화. 우리는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보시면은 300인, 100인, 50인 이렇게 사업 규모로 일률적으로 자르죠. 이 적용 방식, 적용 단계를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우리 기업에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 어떤 방식의 어떤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건 결국은 그 주체거든요.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 규제의 대상과 폭을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획일적인 어떤 규제 방식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된 최저임금 문제 이거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도 너무 이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경우에 기업이 안게 되는 부담들이 크지 않겠어요?
이를 위한 보완 입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걸 타부시하지 말고 이제 정부도 지나치게 선거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좀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재정 정책은 예.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예. 좀 더 이제는 어떤 이 이념과 명분보다는 조금 더 현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시원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다시 우리 박예민 평론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박 평론가도 좀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특정 경제 주체가 자기 입장만을 고려해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 대부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해법 어떻게 좀 찾아가 볼까요? 예컨대 그렇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뭐 옥신각신합니다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뭐 동남아에서는 뭐 우버를 내쫓고 자국 내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다양한 형태로 수요가 있으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번져나갈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면서 산업을 키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공유 서비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방 여행할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틀에 15만 원씩 주고 렌터카 빌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지도 않습니다. 네. 택시나 아니면 렌터카 업계 종사하셨던 분들이 일로 옮겨갈 수 있죠. 그리고 시장을 좀 더 확산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산업군에서 반발을 하니까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도 보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나치게 본인이 당선 과정에서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이제 좀 벗어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다. 조금 더 여유 가지고 스케줄에 집착하지 말고 줘야 한다보다 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먼저 생각한 좀 실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용이라는 거는 기업 근로자를 연결시켜준 매개죠. 기업은 근로자가 없으면 영속할 수가 없고요. 근로자는 기업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가 없으면 정부가 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벽을 좀 확실히 허물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컨대 뭐 기업을 만나는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인도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났다고 혹은 만날 거라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정치인이 기업인 만나서 적극적으로 고용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터부시하실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폈으면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좀 더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